여기 다시 붙여주면 되겠죠? 주어가 동작의 대상. 잠깐만요. 좀 잘못 썼네. 미안. 이 행위자라는 말에 주어라고 써야죠. 미안.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있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을 하고요. 주어가 앞에 있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 대상이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수동태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랑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게 행위자냐 대상물이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거 미쳐놓으시고요. be, 과거 분사, by 이거요. 됐죠? BPP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비동사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시제라고 쓰시면 되죠. 수동태의 공식은 결국에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되는 건데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삼형식 수동태 밑줄 치시고요. 삼형식 수동태 밑줄.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쓴다. 이럴 때 있고요.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BPP. 여기 밑줄 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여기까지. 다음으로 가죠. 밑에 내려가서 자, 밑에 내려가 보니까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에서 목적격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by 뒤에다가 쓴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여기 밑줄칩시다. by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거?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일 때, 또는 명백하지 않을 때. 명백하지 않다는 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니까 똑같은 거죠. 다음에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 굳이 쓸 필요가 없을 때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는 그냥 쓰는 건데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쓰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으로 갑시다. 수동태의 시제라는 부분인데 수동태의 시제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었지만 수동태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비동사 부분에서 담당을 하는 거잖아. 그 비동사 모양이 is, was, will be, has been, had been, will have been, is being, was being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갈게요.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형식 밑줄 사형식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수동태 밑줄 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수동태. 그리고 몇 형식이 되는 거다? 이거는 3형식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역 동사 중에서 쭉 밑주시면 됩니다. by, make, write, send, pass 이런 애들은 수동태가 하나뿐 이런 거죠. 수동태가 하나뿐이 안 되는 것은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구매되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구매되었다 이건 되지만 내가 구매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형식 수동태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 놓으시고요. 자, 오형식 수동태 이 부분에는 별표를 치셔야 되는 건데 오형식의 수동태에서 사실은 이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형식 문장이 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원형 부정사가 나왔던 수동태 있잖아. 원형 부정사 나왔던 것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썼던 건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다 보면 그 BPP라는 형태가 되잖아. 조건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다시 투부정사로 바뀐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경우 이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쭉쭉쭉 넘어가면 되는 건데 조동사 밑줄 조동사 다시 밑줄 조동사 BPP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 BPP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저는 이거 수업할 때 예문 들었을 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군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군동사라고 표현했었는데 덩어리 지어 있는 것은 덩어리로 같이 취급하자 그냥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처럼 취급 덩어리 지어서 같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의문문의 수동태인데 의문문의 수동태 밑주시고 의문문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수동태를 만들어 놓고 의문문으로 다시 바꾸면 되는 거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잘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됐죠? 다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7번은 반드시 별표를 치시고 7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난이도도 높은 거고요.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여기 봐봐. 가주어 it을 이용하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대절 속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라는 형태도 나왔었고 투부정사를 이용하는 형태도 나왔었죠. 그래서 예문 하나 정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그리고 사실 여기 밑에 예문 있잖아. 여기 조금 어렵거든. 요 두 가지의 예문 조금 어려운데 잘 봐봐. 여기서는 they say 얘가 현재잖아. 얘 현재죠. 여기 뒤에 he is honest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된다고요. 일치하니까 뭘 썼어? to be라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to be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say가 현재잖아. 얘는 현재인데 사실은 이제 정직했던 것은 과거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하는데 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이전 사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to have been 이라는 형태를 써주게 된다. 그래서 더 옛날 이야기, have pp가 나오면 더 옛날 얘기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됐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대단히 높아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by 이외의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y 이외의 전치사 일단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by 이외의 전치사.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고 싶다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다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여기 be satisfied with, 여기 be interested in, be tired with, be tired of, 그리고 be born 이런 애들. 됐죠? 이거 말고도 밑에 be crowded with,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암기. 이건 암기하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 형태입니다. 간단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명령문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령문의 수동태는 사실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명령문의 수동태 밑줄 그냥 let 목적어 be, pp 이거죠. 그래서 저는 let it be, 그냥 let it be 이렇게 외워라라고 쓰죠. let it be. 그러니까 let 목적어 be, pp, 그냥 let 목적어 be, pp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요건 부정. 하지마, 뭐뭐 해라.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 하지마 라는 것도 있잖아.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은 don't를 이 앞에 붙여도 되고요. don't를 붙여도 되고 not을 여기다 붙여도 돼. don't는 이해가 되는데 not을 여기다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BPP라고 하는 것에서 얘가 결국 let이 무슨 동사야? let이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자면 봐봐. 엄밀히 따지면 이 let은 사역동사가 되는 것이고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썼던 거죠.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가 not을 쓰는 거니까 not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부정주어. 제가 부정주어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라? 부정문으로 써라. 부정문으로. 그냥 부정문으로 쓰면 맞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연습 문제를 좀 보죠. 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도 과제였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the sound of the bell. 그 종소리는 hear의 행위자가 아니라 hear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뭘 써야 돼? is heard. BPP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The story, 그 이야기는 읽는 것의 행위자가 아니라 읽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보는 거 is read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다음에 우리는 we were 잠깐만 여기 옆에서 필기 하나만 take A to B. take A to B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야? A를 B로 데려가다. A를 B로 데려가다. 이 뜻이거든요. A를 B로 데려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데려가는 행위자가 되기도 하고 데려가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얘는 둘 다 돼요. 이해됩니까? 둘 다 될 경우에는 어딜 봐라? 뒤를 봐야 되는 거죠. 뒤를 보니까 우리가 데려간다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행위자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네가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물이었었는데 앞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we were 과거분사 taken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것이 맞더라. 되셨죠? 다음에 밑에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선 지금 보니까 gave라는 단어 이렇게 있고 잠깐만 me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앞으로 나가 있네.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 돼? I was given. BPP라는 수동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었던 his watch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다 수동태다. 그래서 his watch was given to me 이라고 써야겠죠. 왜 to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냐면 ask of, buy, make, get, cook for 나머지 to 기억나시죠? 오케이? 다음
My mother bought me a dress라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e a dress라고는 4형식인데 드레스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a dress was bought 구매되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buy, make, get, cook for me by my mot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I was bought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미상 통하지 않는다. 내가 구매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에 3번의 별표. 3번에 별표 치셔야 되고요. 여기 so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여기 지각 동사. 그런 다음에 명사. 그 I가 오니까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를 썼던 거죠. 맞습니까? 얘를 순서로 바꾸니까 the baby 목조가 앞으로 왔고요. 동사의 형태는 was seen. 이렇게 바뀌어주고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어떻게? to cry 라는 형태로 바꿔주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거고요. 3번 문장을 보니까 능동태, 이번에는 이제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y Mr. Brown 얘가 앞으로 먼저 나오면 되겠죠. Mr. Brown 이란 사람이 are taught 이 부분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제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teachs라고 쓰는 것이 맞죠. are taught니까 요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pp일 뿐이고 시제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 시제를 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teaches us 한 다음에 English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다음 A letter will be written by me 마찬가지로 by me니까 I가 앞에 오시고 시제 조심하세요. will be written 이라고 썼으니까 will write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will write a letter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다음 I was invited to the birthday party by him 마찬가지로 by him he가 앞으로 오시고 he가 그리고 was invited니까 시제는 과거가 맞습니다. 그럼 뭐 써야 돼? invited me 어디에? to his birthday party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다음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잠깐만 요건 좀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영어는 미국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발화됩니다. 어라? 뭐가 없어요? 행위자가 따로 없죠. 왜냐하면 행위자를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인 아닐까?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물론 외국인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 너무 뻔하니까 안 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y 하면 되겠죠. They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되는 거잖아. They speak. 시제 조심하세요. They speak English. 그들은 영어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In America. 미국에서 영어를 말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다음에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누구에 의해서 그 창문이 깨졌니? 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깼어? Who? 시제 과거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4번은 뭐냐면 약간 다른 전치사들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be made. 잠깐만 요거 옆에다가 필기 하나만 하세요. 요거 적어놓으세요. be mad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be made라는 표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전치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be made of가 있고요. be made from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be made into가 있습니다. 3가지가 되는 건데 be made of는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변화. 즉 다시 말해서 모양만 바뀐 거죠.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딱 보자마자 이거 나무네 보이잖아. 그 나무의 숨결이 느껴지잖아 지금. 그래서 the desk is made of wood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얘는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포도가 와인이 되는 과정은 모양만 바뀐 게 아니야. 거기서 숙성되고 뭐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wine is made from grape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into는 뭔가요? 라고 할 텐데 into라고 하는 전치사는 뭘 나타낸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상태 변화라서 이 뒤에 뭐가 나온다? 플러스 결과물. 이 뒤에 결과물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봐봐. 여기는 보니까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렇게 말하겠죠. 물리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딱 보자마자 이거 나무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다음에 I was surprised, be surprised at the news. 됐죠? 그리고 언어 표현은 어떤 언어로 이건 in 쓰는 겁니다.
in English, in French 이렇게요. 불어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be interested in jazz. 재즈에 관심이 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5번입니다. 자, 두 문제는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What do you call this tree? 라고 썼는데 잠깐만 문장 보세요. call, this tree가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일단 this tree, 이 나무는 시제 is cold, 시제 현재고 is cold 한 다음에 여기 what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의문문 어떻게 바꿉니까? 의문사가 문장 서두로 가세요.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hat is this tree called? 이 나무가 무엇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문문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오히려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수의 여지가 생기니까 수동태를 먼저 바꿔놓고, 그지? 얘나 딴 생각 그만하고 집중해. 수동태로 먼저 바꿔놓고 나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는 것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다음에 the truck ran over. 잠깐만 여기 밑줄치세요. ran over. 군동사죠. 군동사 형태는 하면 뭔다? 한 덩어리 취급해라. 그냥 덩어리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 A dog. 시제 과거입니다. was run over. run이죠. was run over by the truck. 되는 거죠. 그 강아지는 그 트럭에 의해서 치였어요. 다음에 she looked after. 밑줄 칠게요. look after라고 하면 돌보다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동사가 되는 거죠. the sick. 잠깐만 조심하세요. the sick. 이거 속임 수 있는 거죠. the 플러스 형용사.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얘는 복수 명사다. 요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sick 이렇게 오고 나서 시제 과거니까 뭘 써야 돼? 여기다가 were 이라는 형태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the sick은 복수 명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were looked af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동태 문장이에요. 됐죠? 사실은 수동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풀 수 있잖아. 그런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마무리하면서 수동태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연습을 좀 해놔야 그걸 좀 숙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인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목적어 앞으로 당기고 BPP로 바꾸면 되지 뭐. 요 정도에서 문법적인 내용들은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자잘하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거 보죠. 오늘 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정사랑 동명사 사실은 이제 여느 때라면 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도가 조금 빠를 거고 내용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한번 가보면 먼저 문법, 처음 시작은 항상 똑같이 하는 거죠. 문법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문법이 뭐냐? 라는 질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문법. 문장은 뭔데? 라고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 구조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동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니 동사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사 가장 중요한 건데 주연,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맞아요.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예요? 비동사는 혼자. 그렇죠. 얘는 혼자서 할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없고 뭘 혼자서 할 수 있고 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오잉?
야,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즉 문법적 행위들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러니까 문법적 행위들을 얘는 혼자서 못한단 말이야.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라? 맞아요. 조동사라는 애가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지금 다시 동사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요? 자동사.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구분인데요. 자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자타동사. 자동사랑 타동사는 뭔 차이예요? 타동사는 목적. 그렇죠, 그렇죠. 이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는 다시 한번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요? 완전. 그렇지.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완전 동사랑 불완전 동사는 뭔 차이야? 완전 동사는 보어. 그렇죠. 보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여기서 이렇게 잠깐 중간 결론을 내리자고요. 어떤 중간 결론이냐면, 자, 이렇게 중간 결론. 결국에 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앞에 반드시 행위자,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근데 가끔 그 행위자 말고 대상물을 앞에다 쓰면 이거 이상의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그인 거죠. 수동태.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라는 것은 이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부사라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연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특징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잠깐 다시.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그 뒤쪽에는 대상물 또는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됐죠? 이 플러스 알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양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는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진서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그죠? 동사를 보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 얘를 동사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BPP로 쓸 거냐에 따라서 태, 수, 태. 그리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 바로 시제.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은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죠. 그런데 진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시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니 해도 시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예요. 근데 가끔가다 동사를 보면 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들이 존재해요. 동사는 동사인데 시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사는 동사인데 시제가 없어. 우린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가짜 동사라고 하죠. 우린 그 가짜 동사를 바로 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준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준동사. 그런데 우리 항상 새로운 문법을 배울 때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준동사가 뭔데? 이 질문을 먼저. 준동사가 뭔데? 그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 준동사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뭐는 안 된다?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사로서의 역할은 못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 조금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동사의 성질이 뭔데요? 방금 했잖아요. 요걸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동사의 성질이에요. 동사의 성질. 근데 동사의 역할은 못한대요. 동사의 역할. 신서. 동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맞아요. 시제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시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제 표현이 안 된다.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게 준동사예요. 잠깐만.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동사로서의 역할이 없을 거면 이 동사로서의 역할이 없을 거면 왜 쓰냐. 동사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결되죠. 아, 동사의 역할 말고 동사의 역할은 못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다. 다른 역할. 그 다른 역할의 종류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 이렇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말이죠. 결국 준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립시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명형부 자리에 이 자리에 사용하는 거다. 동사를 명사 자리에, 동사를 형사 자리에, 동사를 부사 자리에 사용하는 것. 이게 준동사야. 준동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동사는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준동사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준동사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쟤는 어떻게 있어요? 준동사 종류? 그렇죠. 부정사. 보통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렇죠.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분사라는 것이 있죠.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죠.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왜 시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부정사의 기본적인 생김새. 보통 투부정사가 가장 기본이니까.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죠.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시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 다음에 나온 동사에다가 d나 ed 붙이거나 will 붙이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동사의 원형만을 사용하는 거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원형.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만 사용하니까.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분사는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의 생김새가 마찬가지로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게 현재 분사의 생김새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에다가 ed를 붙인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예 우리 동사의 변화, 3단 변화가 있었잖아.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맨 마지막에 나오는 pp.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동태에서도 bpp 이렇게 불렀었기 때문에 그 pp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뭘 사용했다? 전부 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그리고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야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요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준동사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건 요 준동사.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공통된 모습.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고요.
공통점. 그 공통점. 자, 요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잘 알아두시면 사실 요건 고등부 올라가서도 요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중2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중3이나 고등부 넘어가서는 요거 잘 쓰거든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동사의 특징이죠. 제목은 이렇게 적을게요. 준동사의 특징. 이건 따로 준동사의 특징. 그러니까 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문법을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부정사 막 공부하고 근데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동명사에서 또 하고 분사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은 묶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의 개별적인 이야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공통점 먼저 이거는 표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준동사의 특징은 표를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표를 하나만 그릴게요. 준동사의 특징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표입니까? 라고 한다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가로축은 이렇게 합시다.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 가로축은 요 세 가지가 되는 거겠죠? 아주 당연히. 그럼 세로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세로축에는 그 공통점 첫 번째 이렇게 말해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봐봐. 질문.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려면 안 되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정사의 준동사의 공통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준동사의 공통점이 뭐죠? 준동사의 공통점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동사의 성질이 뭐예요? 얘잖아요. 그럼 동사의 성질의 가장 기본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순서대로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은 이런 원칙이죠.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동사가 만약에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라면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의 행위자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얘를 주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 즉 준동사란 말이야. 그럼 그 준동사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 행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준동사의 행위자. 준동사의 행위자. 지금 그게 뭐야? 준동사의 행위자를 뭐라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시제를 가진 동사의 행위자를 주어라고 하잖아.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의 행위자. 그게 바로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준동사의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잘 내려놔야 돼. 가짜 동사의 행위자. 가짜 동사의 행위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잘 봐봐. 요거 이야기했죠?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그럼 뭔 얘기해야 돼? 요 뒤에 넣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죠. 잠깐만 질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 보어, 부사래요. 목적어, 보어, 부사. 그럼 잠깐만 뒤에 뭐 있어? 동사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었던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적어를 동사 뒤 그 자리에 그냥 둘 거냐 아니면 그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올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름을 뭐였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태라고 불렀죠. 그게 바로 태였잖아. 목적어 뒤에 있어? 능동태.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 수동태. 그러니 준동사도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능동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이건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여기 참 봐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자, 연수. 여기 지금 한 문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이야. 다시, 이건 문장이야. 문장. 이 문장 안에 내가 준동사를 발견했어요. 즉, 뭐, ing가 되건, 뭐, to가 되건, 어쨌건 준동사를 발견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에서 내가 준동사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그 문장 어딘가에는 동사가 따로 있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연습 다시.
이 동사는 반드시 뭘 갖고 있다? 시제를 갖고 있다. 얘는 시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동사의 모습만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준동사는 뭐 D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S나 ES, will 이런 게 안 붙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시제예요. 시제. 근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죠. 아니 준동사는 시제가 없는 거라면 무슨 시제야? 여기서 말한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얘를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일치하는 것이냐 이렇게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가 아니라 일치냐 불일치냐. 일치? 누구랑 일치한다는 겁니까? 여기 진짜 동사 있잖아. 이 진짜 동사랑 주절 동사랑 같은 시기냐 아니면 더 이전 시기냐 더 옛날 일이냐 이렇게만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단순이라고 부르고요. 단순이라 부르고 불일치하는 것을 완료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부정사,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동명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동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어요.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부정형. 여기서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not. 이 not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이야기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하나씩 가보죠.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이건 적읍시다.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을 씁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왜요? of나 for 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전치사 뒤니까 목적어.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소유격을 쓰는 게. 근데 소유격을 쓰는 게 기본인데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목적격도 허용합니다. 원래는 소유격이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인데 목적격을 써도 허용한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예문 하나만. 여기 볼게요. 여기다 쓸게.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당신 싫습니까? 당신이 꺼려지십니까? 뭐가? Opening the door. 문 여는 거 싫어요? 이거잖아. 오케이? 질문. 주연. 이거 문을 열어주세요. 에요? 아니면 문을 열어도 될까요? 에요? 열어주세요. 맞죠? 문을 열어주세요죠. 왜냐하면 잘 봐봐. 원칙.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나온다. 맞죠? 동사의 원칙에 행위자 나온다. 근데 여기 지금 가짜 동사를 썼잖아. ing. 근데 가짜 동사를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 왼쪽에 행위자. 시제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왼쪽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mind의 행위자가 you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오프닝이 있어. 얘에 대한 행위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요? 생략한 거죠.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긴 뭐가 있다? 여긴 you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이 당신은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진서, 내가 문을 열 건데 당신 괜찮아? 이건 어떻게 해요? 문을 내가 열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오프닝의 행위자가 나야, 나. 여기다가 I를 쓰고 싶어. 근데 I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I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소유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I는 왜 안 되냐고요? I는 주격이죠. 그럼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우리 원칙. 주어 동사 반드시 쓰자. 몇 번씩 쓰자? 한 번만 쓰자.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I라는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쓰지? 하다 보니까 소유격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Would you mind
my opening 이렇게 쓴다고요. 소유격을 써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있고 중간 과정 왜 이유를 좀 알아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분사 같은 경우는 분사는 그냥 명사를 쓰면 되죠. 분사는 그 의미상 주어가 무슨 격이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명사 수식하러 온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다음에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동의 공식이 수동태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잖아. bpp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생김새 능동은 to 다음에 그냥 동사의 원형. 동명사도 능동형은 그냥 동사 원형의 ing. 분사도 능동이면 그냥 현재 분사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BPP를 써야 되는 거잖아. BPP. 그런데 투부정사인 상태에서 수동이야. 투부정사도 쓰고 BPP도 쓰고. 뭐가 돼? 투, BPP. 투 BPP. 됐죠? 동명사도 쓰고 BPP도 쓰고. 뭘 써야 돼? being PP. being PP. 과거 분사는 그냥 PP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그런 다음에 시제인데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일치. 단순하잖아. 정말 단순하게 쓰시면 돼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동명사도 그냥 ing. 분사도 그냥 ing. 또는 pp. 예, 써주면 되죠. 이렇게. 정말 단순한 형태니까요. 근데 완료래요. 완료. 우리 완료 공식이 뭐였어? have pp였잖아. 그래서 뭐? to 다음에 have pp. to have pp. 동명사 같은 경우는 have pp도 쓰고 ing도 쓰고 pp에다가 ing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 having pp. 이렇게. 마지막 분사도 마찬가지로 having pp.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생김새를 잘 기억하시고. 됐죠? 마지막에 부정형. 이 마지막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쓴다? 준동사.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준동사 어디다가?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 not이나 never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준동사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너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에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오케이? 고등 과정, 조금 더 어려운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특히나 고등 올라가면은 요거 자꾸 물어봐요. have pp. 요거 자꾸 물어보니까 요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의외로 중등 과정에서는 좀 쉬운 단계에서는 의미상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조금 단계가 올라갈수록 태 그리고 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돼요. 오케이? 요 과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하면 준동사의 공통점, 공통되는 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공통된 이야기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 개별적인 이야기가 바로 부정사예요.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부정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부정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길어. 너무너무 길고 할 얘기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시험 문제로 뭐가 출제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고요. 부정사는 이렇게 말합시다. 부정사가 뭐냐? 항상 우리가 문법을 새로 배우면 그 문법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렸었죠. 그 부정사가 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사가 뭐냐?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합시다. 정할 수 없는 거.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적어두시면 돼요.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정할 수 없냐? 어떤 것을 정할 수 없니? 두 가지를 정할 수 없죠. 첫 번째, 시제를 정할 수 없어요. 시제를 정할 수 없다. 이게 부정사예요. 또 하나, 위치를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건 정할 수 없는 것. 위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위치를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들어갈 자리가 너무 많다. 잠깐만, 그 들어갈 자리가 어디야? 여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면 부정사라는 것은 위치를 정할 수 없다. 들어갈 자리가 많다. 근데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명형 부르사는 된다.
사용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준동사인데 부정사는 위치를 정할 수 없대. 그럼 저거 다 된다는 거죠. 재훈아. 그지? 부정사라는 것은 결국에 명형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부정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볼 건데 부정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죠. 먼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이 얘기는 무조건 나와야 되죠. 왜? 부정사도 준동사의 일종이니까. 준동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형용사로, 그리고 동사를 부사로 사용해 주는 거다. 이게 부정사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이것도 해야겠죠.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정사의 생김새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고 해서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 모습. 이렇게 된 녀석이 바로 부정사의 생김새인 거죠. 됐습니까? 요걸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플러스 알파가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사용된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얘기는 부정사라고 하는 것에 부정사의 용법이죠. 부정사 용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뭐 어떻게 사용돼? 앞에서 했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그래서 첫 번째, 부정사 용법의 첫 번째는요. 뭐가 나와야 돼? 명사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명사가 활용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주어 자리. 두 번째로는 목적어 자리. 세 번째로는 보어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예문 위주로 좀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 모습, 이 전체. 이 모습이 주어 자리니까 이 뒤에 뭘 쓰겠다? 이 뒤에 동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이 동사는 주어를 가지고 수일치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셀 수 있다 없다? 이건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단수로 써준다라는 거 정도. 얘를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좀 아쉽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한다면 얘가 너무 길죠. 동사에 비해서 얘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뒤에다 쓰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동사가 나오고 to 동사의 원형 플러스 알파 이 모습이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을 진주어라고 하죠. 진주어라 불러주고 그럼 주어 자리가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라. 뭘로 채워라? 이수로 채우는 거죠. 그 이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을 가주어. 즉 진주어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진주어 가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조금만 늘려야겠네. 진주어 가주어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요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요 준동사의 행위자를 쓸 수도 있더라. 잠깐 준동사의 행위자 아까 했었죠. 의미상 주어. 바로 여기서 의미상 주어까지 나오는 거죠. 그 의미상 주어를 쓸 때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시험이야. 시험엔 이거 나오죠. 시험 어떤 거? 의미상 주어를 쓰는 건데 뭘 사용해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의미상 주어를 써주죠. 요 빨간색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전치사가 of가 될 수도 있고 for가 될 수도 있다. 그럼 of랑 for랑 뭔 차이냐라고 하면 of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for는 반대겠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예문 하나만 써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예문인데 노란색으로 쓸게요. 중요하니까. It is hard for me to
solve it. 이걸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워. 잠깐만, 이거 해석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For me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석했죠. 내가 은, 이, 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였다고요. 왜? 의미상 주어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is hard, 어렵다. 얘는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해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빈자리만 채워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 의미상 주어까지 이렇게 보시면 투부정사가 주어,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지금 됐어요? 오케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 자, 두 번째. 주어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두 번째로는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목적어. 그런데 잠깐만 잘 봐봐. 이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재현, 목적어는 어디에 나와요? 목적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무슨 동사 뒤에? 아까 했던 거죠.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나오는 거죠. 타동사 뒤에. 근데 목적어의 위치가 타동사 뒤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어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에 나오기도 해요? 이거.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 군데가 더 있잖아요. 전치사 뒤요.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주어 그리고 동사. 근데 이게 타동사인 거죠. 타동사. 오케이? 그런 뒤에 이 뒤에 뭘 썼어야 돼? 원래는 목적어를 쓰는 거야.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맞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는 거니까. 명사가 나올 그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죠. 그럼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꿨던 거야. 오케이? 다시. 목적어 자리야, 원래. 목적어니까 명사가 나왔어야 돼. 근데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니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 바로 투부정사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투부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거? 동명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타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타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게 된다. 이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동명사를 써야 될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이건 동명사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잖아. 동명사가 뭔데요? 동명사를 배우고 나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동명사 파트에서 이 얘기는 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 넘어가 주시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질문, 주연. 보어라고 하는 건 어디 나와요? 보어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렇지. 불완전 동사 뒤. 훌륭해. 보어는 불완전 동사 뒤에 나오는데 주연이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더라. 이건 거죠. 되셨죠? 이 모습 잘 기억하세요. 불완전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명사준법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봐봐. 명사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형용사.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형용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형용사가 하는 일? 맞아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만. 여기도 잠깐만 우리 빼먹고 안 적었네?
명사적 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목, 보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어떤 거?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혹은 밑줄 치고 나서 얘랑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건 뭐야?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 주목보, 명사. 명사, 수식, 형용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요걸 기억합시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거구나.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형용사가 이거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품사랑 문장 성분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연수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까지는 알죠. 수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보조성분이 되기도 했던 거죠. 혹시 기억나?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맞아. 근데 그 방식이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첫 번째, 간접적으로 수식할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불렀었고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고로 간접적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 자리 들어가는 거야? 형용사가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식한대요. 누구 자리? 진서 누구 자리? 어머나 이게 튀어나와야죠. 간접적으로 수식한다. 명사에 대한 서술이잖아.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 됐습니까? 잠깐만. 이상하다. 그러면 잠깐만.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사용된다는 거잖아. 그럼 보호는 누구지? 불완전 동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 비동사. 그럼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 방금 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죠? 방금 했잖아, 이 얘기. 그러면 이런 거네. 결론적으로. 자, 봐봐. 결론적으로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가 누구 자리야? 이 뒤에는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 근데 그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잖아.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투부정사란 녀석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다른 녀석들은 봐봐. 다른 녀석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그리고 명사에 대한 직접적 수식 딱 극명하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가 구별이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가 명사로서 들어갔는지 형용사로서 들어갔는지 그 위치와 모양이 똑같다고요. 똑같이 비동사 뒤에 나오니까.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예문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 하나가 He is tall.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비동사 뒤에 이 비동사 뒤에 a student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앞에 거랑 같죠. 그 사람은 학생이다. 그 사람은 학생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똑같이 비동사, 동일하게 비동사 뒤에다가 뭘 썼어? 형용사를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야. 형용사를 쓰니까 he랑 equal 관계가 되진 않죠. 물론 he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he랑 equal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가 되진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앞에 거랑 같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거랑 같진 않다. 그래서 이런 예문이 나오죠. he 한 다음에 is. 잠깐만요. he is가 아니라. sorry, 미안. my hobby.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my hobby is to read books.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내 취미는 영화 보는 거야. 책이군요. 책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의 my hobby와 to read books가 같아지죠. 취미, 책 읽기.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명사로서 보호 자리 사용된 거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밑에 거 보니까 밑에 건 예문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is to read books. He is to read books. 이렇게 쓴다고요. 됐어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나왔는데 he랑 to read books랑 똑같이 is to read books, is to read books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동일한 자리에 똑같이 비동사 뒤에.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랑 같지 않죠. he가 read books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다. 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 얘가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잘 봐봐. 이 부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다 써놓고 나서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해석은. 오케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봐봐. 얘는 명사잖아. 명사니까 해석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죠?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났을 때 이건 따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다섯 가지야. 해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자, 예정, 그리고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해석해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근데 색깔을 조금 웃기게 썼죠. 첫 번째 것만 노란색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하얀색으로 썼잖아. 실제로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예정이냐, 의무냐, 가능이냐, 운명이냐, 의도냐를 물어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학교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아요. 오케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접근할 때 그냥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이꼴 관계야? 그냥 뭐뭐 하는 것. 근데 이꼴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 예정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 정도만 해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설명하시면 그땐 자세히 하시고 평소에는 그냥 그 정도. 뭐뭐 할 예정이야. 이런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과정들을.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직접 수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갑시다.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직접 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뭔 소리냐? 여기 한번 봐봐.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2가지인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는 거죠. 이 투부정사가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거죠.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전치사까지 이렇게 나와서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까지만 쓸 거야?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전치사까지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가지로.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문 이렇게 되는 거죠. A house to buy가 있고요. A house to live 이렇게 있죠. 둘 다 살 집인데 그 살이란 말이 좀 다르죠. 그럼 위에 건 뭐야? 구매할 집이 되는 것이고 아래는 내가 거주할 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위에 a house to buy 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래 거 a house to live 이렇게 있다고요. 오케이? 연수 위에 거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a house to buy to buy가 요 to buy가 앞에 있는 하우스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 구매할 집.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매할 집.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to live가 앞에 있는 하우스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이건 맞지 않다고요. 이건 틀렸다고요. 이렇게. 그럼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수식받는 명사 있잖아요. 이 수식받는 명사, 이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뒤에다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하우스를 집어넣었을 때 buy the house 그 집을 구매한다 말 돼요. 괜찮습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명사를 투부정사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어보면 house, leave the house 집을 살아요? 이건 대단히 이상하죠. 집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안 어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ive는 특히나 자동사죠. 집 그렇죠.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거니까 뭘 써야 된다? 여기다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전치사를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넣어 보셔서 그냥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 오케이? 요걸 가지고 찾으시는 거고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이냐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A 펜이죠. pen to write 이렇게요. A pen to write라고 하면 pen이란 단어를 이 단어를 얻다가 뒤에다가 집어 넣어 보는 거죠. 그럼 write pen, 펜을 쓴다? 이건 좀 이상하죠. 펜을 쓴다는 그럼 뭐야? 뭘 써야 돼요? 그렇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펜을 들고 오면서 가지고니까 여기다 뭘 써라? wit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write with the pen 그 펜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요 부분은 사실 이 위에 것보다 요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 어떻게 전체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는지 그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형용사적용법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 투부정사 뭐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부사로. 투부정사를 부사로 쓰는 거예요. 부사로. 그럼 부사로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쓴다라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죠. 다만 이게 학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중등 과정까지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의미상 5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중등 과정까지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고등 과정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딱 명, 형, 부, 주목보 명사, 명사, 수식, 형용사,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해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중등 과정까지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용법을 물어봐요. 학교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용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부사 용법은 의미에 따라서 목적, 원인, 이유나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구별이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영어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일이 달라. 생김새는 똑같은데 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항상. 그러면 생김새는 똑같다. 근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목적인 경우에는 함께 쓰이는 부사들 있죠. 그 목적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걸 암기하세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고,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고, 그리고 얘를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원인은 감정의 원인이거든요.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와 함께 쓰여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감정의 형용사들. 이유 판단의 근거는 판단을 한 거란 말이야. 판단을 했으니까 그 판단의 조동사가 나와요. 판단과 관련되는 조동사들이 함께 사용된다. 조건은 얘를 if로 바꿨을 때 말이 돼요. if의 의미가 들어가죠.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무의지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무의지 동사가 뭔가요? grow up 또는 wake up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오케이? 학교 시험 볼 때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오케이? 얘네들 요거로 끝입니다. 자, 그럼 부정사는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부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번호는 두 번째. 여기 부정사 용법에서 두 번째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원형 부정사예요. 원형 부정사. 근데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오형식. 첫 번째 시간에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합시다.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김새는 to 빼고 동사의 원형만 쓰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to를 뺀 상태에서 동사의 원형만 쓰면 그것을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원형 부정사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셔야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동사의 원형이라고 말하면 그건 동사잖아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뭘 하겠다는 거냐면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쓰되 한 번씩만 쓰자. 이 원칙을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되냐? 이렇게 사용되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 보어에서. 이 상태에서 원형 부정사는 이 동사가 첫 번째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이 동사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이면서 두 번째 조건은 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원형 부정사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예문 하나씩만 써드릴게요. 예문 하나만.
이렇게요. I had him repair my watch. 이렇게. I had him repair my watch. 또 하나는 I saw her sing a song. 이렇게.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사역동사, 지각동사. 첫 번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썼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수리를 하죠. 그녀가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다 능동관계죠. 그래서 뭘 썼다? repair 라는 원형부정사를 썼고, sing 이라고 하는 원형부정사를 쓴 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원형부정사. 됐죠? 오케이? 이렇게요. 되셨죠? 지금 되게 간단하게 말한 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시겠죠? 아마 오늘 과제 나가는 것에서 연습 문제나 이런 데서도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미 5형식 공부를 할 때 지각동사의 종류, 사역동사의 종류 우리가 이미 외운 겁니다. 지각동사 5가지 감각. 오케이? 사역동사 make, have, let. 오케이? 이런 애들. 양다리 걸치는 help, 준사역동사. 이런 거 다 했던 거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까? 부정사는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부정사라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가보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번호는 3번. 3번은 부정사의 시제예요. 부정사의 시제. 그거는 방금 지웠던 여기 방금 지운 여기에 나왔던 거잖아. 일치냐 불일치냐. 근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sim. 이렇게 기억하세요. sim. sim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 appear예요. sim 그리고 appear. sim과 appear는 그냥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sim, appear 이렇게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기본적인 뜻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 녀석을 왜 기억해야 되냐? 잘 봐봐. 뭐뭐처럼 보이다 썼을 때 sim과 appear이란 단어는 용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is이 주어로 나오면 주어가 is이야. 주어가 is인 경우에는 이 뒤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돼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쓰게 되죠.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어가 it이 아니라 명사가 되면 이 뒤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암기. 여기까지는 암기. 이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암기. 그런 다음에 예문. 예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예문이에요. It seems that Tom 이란 아이가 loves Jane. It seems that Tom loves Jane. 이렇게 썼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해석해 볼게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탐이 제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that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 동사 있고요. 여기 동사 있으니까요. 동사가 2개라서 that은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저 it은 해석이 되나요? 해석이 안 되죠. 쓸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잡아 설명. 얘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주어 자리에 비게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 주어 자리를 다른 주어로 채워라. 다른 주어 어디? 여기 있잖아. 종속절의 주어.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럼 뭐가 돼요? 탐이란 아이가 주어가 되죠. 탐, seems 한 다음에 그럼 주어가 빠져나갔죠. 주어가 빠져나가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접속사가 필요 없죠. 접사를 지우시고. 마지막으로 접속사 도 사라지고 주어 도 사라졌으니까 얘는 이제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 가짜 동사니까 뭐? 시제를 정할 수 없는 거. 시제를 정할 수 없는 건데 조심. 여기 현재입니다. 여기도 현재입니다. 일치. 그래서 뭘 쓰는 거야? to love. to love 한 다음에 Jane.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잠깐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적어가 절의 형태로 나왔던 수동태랑 똑같죠. 기본 논리가. 이해됩니까? 그때도 진주어 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었고 그 이시 없어지고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기본 논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본 논리가 똑같아요. 다만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 지점은 여기죠. 이 it은 의미가 없어. 굳이 써야 할까? 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가를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됐죠? 오케이? 예문 하나만 더. It seems 한 다음에 that 하고 나서 Tom 뭐겠어요? loved Jane.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한번 해볼게. 똑같이 여기서 it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지우세요. 어때가 주어 자리 채우겠네요. 누가? 주어가. Tom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그럼 that은 사라질게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여기 현재. loved 과거.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문장 어떻게 됩니까? Tom이란 아이는 seems 됐죠? 여기 현재 과거 불일치죠? 더 옛날 얘기. 더 이전 사건. 뭐 쓰기로 했습니까? 아까 그랬었죠. 완료 부정사. 생김새 뭐였어요? to, have, pp. 그래서 여기는 to have loved. to have loved Jan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부정사의 시제 부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야.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번인데요. 여기다 쓸게 그냥. 이 4번은 뭐냐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 서술형 낼 때 참 자주 내는 거. 기타. 이게 참 우습게도 자주 내요. 이거 어떤 거? It takes 한 다음에 시간 for 사람 그리고 투부정사.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다. 이거 시간이 걸렸다. 이만큼 시간이 소요되었다. 근데 요거는 왜 자주 나오냐면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it 마찬가지로 takes 한 다음에 사람이 먼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바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